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42도 기적 365일 오늘 치료를 하는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봄나들이 가고 싶은데 제가 또 벌려는 일이 많아서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우리 부인께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약 올리지는 않고 다니니까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좋은 그 봄날 기운을 받아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도 많은 그 암 환자분들이 희망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다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상당히 효과를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더 많은 배움도 더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들이 좀 부작용이 덜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회에 걸쳐서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세포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T 세포도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화된 세포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NK 세포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양에서 하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 최근에 엑소점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쪽 엑소점이나 이쪽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에게 어떤 치료적 전략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부에 걸쳐서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19일 날 제가 그 코엑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국형 재생 의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형 암치료 전략이라는 걸로 해서 해외에 많은 그 에이전시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어깨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션이 5명이 발표하는 거였는데 주로 다 대부분 피부나 성형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3분은 그랬고 1분은 아예 그런 과정에 중간에서 이제 해주시는 그런 우리 관 쪽에 계신 분이었고요. 제가 이제 암을 하니까 또 암에 대해서 이렇게 세포 치료에 대해서 발표한 건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실제로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발표에서 메디컬 코리아라는 굉장히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많이 혼하는 그런 이제 행사인데 하여튼 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질문이죠. 그래서 배경 수치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K의료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 한국에 대한 위상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여러 분야가 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도 아마도 저는 향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훨씬 더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저평가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암이랑은 항상 이제 제가 요 장으로 이제 뭘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암이랑이라 그러면 그냥 물론 직감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과 이랑 with together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와 같이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죠. 백혈구 수치 아마도 항암제를 쓰시지 않았나. 물론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도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암 환자분이시면 참고로 비타민 C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타민은 항결제 고용량을 뽑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좋으냐 이제 물어보신 거죠. 사실은 그 올리는 게 만약에 항암이라고 가정했을 때 항암제라면 항암제의 어떤 그 빨리 자라는 세포에 대한 그런 독성 그 중에서 조혈 기능이죠. 조혈 세포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도 있지만 그 중에서 백혈구 그래서 이제 호중구 쪽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호중구가 세균과의 그런 방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중구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세균성 폐혈증이 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인데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항암제가 그래서 항암제를 너무 세게 못 주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항암제의 어느
시기, 예를 들어 3주 간격이 다르면은 한 중간쯤 정도까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물론 이게 올라가는 속도나 떨어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거나 떨어질 때 올라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암이 결과적으로 끝나야 돼요. 끝나야지 이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혈구 감소, 특히 호중 감소 너무 떨어져가지고 항암을 못 맞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호중구가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폐혈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올리는 주사를 맞기도 하죠. 호중구 촉진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왜 낮은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중구 수를 굉장히 측정해 봐야 되고요. 항암제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중구가 너무 낮을 때는 감염 위험이 높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흔한 원인 당연히 항암제 방사선 물질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감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백혈구가 필요한 그런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등등등 있습니다.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적인 공격,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공장을 좀 파괴한다고 볼게요. 뭐 암세포 조직도 파괴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조혈 기능도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거의 암 속도 이상으로 빨리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 공장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많은 경우에 이제 떨어진 경우가 있고, 문제는 항암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공장들이 더 많이 손상돼서 나중에는 아예 호중구가 안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그 혈액학적 이상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뭐 수술이든 우리가 초기에 치료 적기에 딱 끝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그 치료 적기 방사선이나 항암할 때 저는 의원열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같이 하고 또 그 부작용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체력이 안 되고 어떤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 병원 환자들인데 항암하는 환자들입니다.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남자분이시고 4월 4일 검사한 거죠. 13에서 17까지 정상이 다른데 뭐 이분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뭐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헤모글로빈이 이제 빈혈 수치죠. 9.3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플레이트릿이라는 게 혈소판이고 파란색은 낮다는 거예요. WBC가 이게 그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인데 요 백혈구가 5,970인데 그 중에 이제 좀 내려오다가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니까 못 바꿔놨네요. 림포사이트, 림프구가 있고 뉴트로필, 이게 호중구예요. 빨간색 81이라고 써 있는 게 81%가 있다는 거예요. 백혈구 중에 이 검사상으로는. 그러면 계산하면은 뭐 한 6, 8, 48, 4,700 정도의 호중구.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호중구 자체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헤모글로빈하고 혈소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 또 이것도 항암을 연장하거나 항암의 용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분은 뭐 페리틴이 많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췌장암 4기 환자분이셨는데요. 환자분입니다. 치료 잘 받고 계시고요.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인데 3월 달에 한 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죠. 이런 분들이 꽤 흔해요. 흔하고 특히 항암을 오랫동안 받으면 더더군다나 저런 게 많이 있고요. 이분은 혈소판이 괜찮은데 WBC 백혈구가 낮네요. 2,250. 이날 3월 16일 날 검사했을 때 2,250. 근데 호중구가 53%니까 한 1,150 정도 되겠어요. 1,100 곱하면 되거든요. 퍼센트로. 그래서 그러면 호중구. 물론 절대 호중구가 숫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이 퍼센트 곱해도 그냥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좀 추적 관찰도 더 해봐야 되고요. 어느 시점에 검사했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쯤에 검사했으면 이제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만약에 그 마지막 주면 또는 항암하고 바로 이전로 수치가 나오면 요거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호중구가 항암하는 분들의 그 기본적으로 38.3도가 넘으면 응급실로 오셔라 와라라고 이제 우리가 많은 병원을 설명하죠.
근데 정말 꼭 바로 가야 되느냐? 저희가 봤는데 저희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38.3도 넘는 분이 뭐 되게 많죠. 뭐 그때 한 몇십 명만 한 10명, 20명, 30, 한 40여 명 정도 제가 검사했는데 이 중에 제가 응급실 간 분이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이 중에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열이 나도 여기 보면 백혈구 수치가 9,000이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중구가 80%니까 8, 9, 70, 7,200. 환자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생체 중화 정상이라면 굳이 안 가도 된다. 안 갔어요. 안 가고 저희 반 충분히 치료하셨고요. 옆에 분은 오히려 호중구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제 봤더니 호중구 촉진제를 맞았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중구 촉진제를 이제 많이 쓰는데 호중구 촉진제가 필요할 때는 꼭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을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높다면 굳이 그럴 때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참 어려워요.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사실 항암 할 때 하는 시점에 호중구 수치가 많이 넘는다면 놓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위적인 호중구 촉진제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근데 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있으니까 필요할 땐 쓰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뭐 지나가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암 진행에서 그런 호중구 촉진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김희수 박사님이 이제 3월 달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식사도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저께 3월 7일이죠. 이게 3년 전에 제가 처음 뵌 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뵀는데 2023년이죠. 2023년 3월 달이에요. 3월 달. 그러니까 약간 쌀쌀하니까 이제 입고 오셨죠, 옷을. 근데 김 박사님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떤 분이 연락해가지고 김은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암이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잘은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이건희 회장님도 하고 저쪽에 되게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 되고 그래서 뭐 오시나 보다 했는데 오셔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이분이 대단하신 게 사실 굉장히 석학이신데 이렇게까지 온 게 이유가 딱 하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온열 치료를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왜 암이랑은 이렇게 있다 그러고 치료를 이렇게 막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 30분 정도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약간 굳어 계셔서 질문 투로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웃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그래서 김은신 박사님한테 허가를 받았고 박사님과 지금까지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나 컨퍼런스 계속 참가해 주셨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참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어색해. 한번 지난 작년 가기 전에 찍었는데 제가 좀 어색하네요. 박사님은 자연스러우신데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자 세포 치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T 세포에 대한 거 하고 다음 번에는 이제 NK 세포에 대한 거, 그 다음 번에는 엑소점에 대한 거. T 세포는 뭐 많이 있습니다. 카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주기세포. 사실은 우리나라가 주기세포 기술이나 NK세포 배양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거에 몇 번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의사 책임하에 웬만하면 해도 됩니다. 그냥 치료하고 문제 생기면 의사 책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허가가 해야지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환자들의 니즈는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닌 건데 이게 2010년 얘기예요. 2010년에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일본으로 가서 이제 했더니 사망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위험성이 내포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한 달도 안 된 얘기죠. 예, 무허가 재생의료 세포 유연시. 하여튼 알선을 통해서 갔는데 사망했다. 뭐 자세한 건 저도 내용을 더 파악해야 되는데 뭐 이게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안 드러나는 것도 꽤 많고요. 생각보다 많은 수가 뭐 굉장히 많은 수, 그다음에 비용도 뭐 조 단위의 그런 국부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도 전향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제도권으로 빨리 해서 이런 불필요하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절대 기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 높다고 보는데요. 여기 제가 이번에 좀 발표했던 거죠. 메디컬 콜 아까 얘기했죠. 3월 19일부터 32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주관했습니다. 그때 그 넥스트 프론티어라고 재생의료 및 항노화 의료관광 주제로 했는데 뭐 좀 아시는 분도 보이죠. 예, 오한진 박사님도 오셨었고 크리스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미국 의사협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여서 있죠.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주로 외국 에이전시라든지 의료 관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의료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했고요. 바로 어떻게 그날 보도가 되더라고요. 참 빨라요 보니까. 그래서 진흥원이 했고 아까 그분들은 이제 주로 피부하고 성욕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재생의학을 결합한 한국형 암치료 전략이라 하고 하니까 아주 좀 쉽게 설명한다 해도 어려운데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에이전시가 한 10대 명이 저한테 명함을 줬어요. 그중에 3명이 전화가 왔고 한 분은 왔다 가셨고 벌써 또 한 분은 이제 온다고 지금 다음 주 중에 온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암을 한다니까 독특한 거죠. 대개는 뭐 피부나 미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암치료 세포 치료 결국은 세포를 특히 면역 세포를 꺼내내서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건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용해서 뭐 배양을 하든 뭔가 좀 자극을 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게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치료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암 환자 자신 세포가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T세포, 카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티. 너무 비싸요. 근데 이거는 고형암에 거의 효과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일부 혈액암에만. 그러니까 과대포장된 치료법으로 아직까지 기술은 그렇고요. 활성화 T세포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품화되어 있고요. NK 쪽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외 치료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좀 간략하게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카티 시장 한 사람 치료비가 6억 단위. 한 사람 치료비가. 근데 이게 뭐 보험까지 진입된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험까지 진행됐는지. 어찌됐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시장이 막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또 2차성 암 이걸 했는데 오히려 이거 맞고서 암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뭐 약 주고 병 주는 건지 이런 식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혈액암 쪽이 아까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은 이름만 갖고서 일반화하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에비던스로 있다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적은 거,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래도 사용했던 거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2007년에 우리나라 나온 것도 뭐 다 아시니까 이민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50에서 600만 원 한 번 맞는 게, 근데 한 번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뭐 8회, 16회, 어떤 분은 뭐 몇십 회까지 맞으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정말 확정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일단 어떨 때 할 것이냐,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나름대로 암이랑의 전략이 있는데, 수술 전후에 좀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수술
전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때가 좀 적기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목적일 때 좀 도움이 되고, 이 치료 자체가 간암에서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암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간암의 경우 그 이외에는 이제 아마 오프라벨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환자에 대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죠. 환자의 그 면역 상태 또는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제대로 검사 다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암, 모든 병기에 드는 치료가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치료제마다 그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품질의 문제가 다 달라요. NK 예를 들어서 NK를 맞았는데 NK를 내 걸 맞을 거냐, 환자 걸 맞을 거냐, 다른 사람 걸 맞을 거냐. 그러면 거기서 순도가 얼마 되느냐. 이것 따라서 치료가 다르거든요. 근거는 있느냐, 뭐 이런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듣고 가서 막 맞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암은. 예. 이민슬래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녹십자에서 한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제 맡고 있으면 2007년에 이제 허가 득한 걸로 하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마법의 치료냐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떤 경우가 됐을 때 필요할 때 또 비용 부담이 충분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이거 썼다고 암이 안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장기 유효성은 입증을 했습니다. 3상까지 이제 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암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경험이 많은 또 그런 데서 또 같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 치료라는 것은 아예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되고요. 이민슬 애쉬 같은 경우도 뭐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가볍게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도 있을 수 있고 오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근육통, 두통 등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모니터링하고 배양에서 오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특히 T 세포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NK 세포보다는 NK는 면역 반응이 좀 적은데 그래서 동종도 써요. 다른 사람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T 세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세포 치료가 있다, 할 수 있다예요. 근데 근거나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분별하게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좋다더라 또는 그냥 어떤 NK 세포인데 무슨 뭐 한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거가 나한테 맞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뭐 보는 주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의료진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또 비용도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치료 잡기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해결하되지 않거든요.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지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질문이 참 그렇지 않은데 봤는데 되게 길게 쓰셨더라고요. 전에 질문하셨던 분인데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온열 치료를 왜 매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이랑 있죠. 암세포를 죽이기에 온열 치료를 2시간씩 매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은 오히려 온열 치료를 매일 하면 열 충격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숨어 오히려 안 죽는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한 온열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려면 소작술처럼 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단백질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필요한데 지금 시중에 사용 중인 온열 치료기는 국소 치료인 소작술과 다르게 복부에 도자를 대는 방식으로 42에서 43도 이상 올리기 어렵고 그보다 더 고온으로 올렸을 때 부작용이 커 직접적인 암세포 사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혈관 파괴 항암제 효과 증폭은 소작술에서 주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여러 외국 문헌에서 온열 치료를 매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매일 치료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지금 치료하시는 방법에 근거가 있을까요? 예. 좀 의료 관계에 계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이시고 워낙 온열 치료 많이 하시니까 일부는 좀 그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그림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2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열하면 세포 그 안에 있던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 안에 있던 저기 열충격 단백질이 밖으로 나와서 거꾸로 이뮤노제닉 셀 데스 뭐 우리 저기 뭐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면역학적 세포 사멸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수지장 세포가 걔를 딱 잡아낸 다음에 T 세포한테 가서 야 이놈들 죽여버려 해서 가서 죽이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한 걔보다 면역 원성이 생길 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일부고요. 일부고 42도를 해서 짧게 두면은 안 죽어요. 길게 가면 죽고 그다음에 이 온열 치료기가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이게 온열 치료기가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국소 소작술 말고요. 그래서 쓸 때 방식이 안테나 방식이냐 또는 그 전기장을 거는 방식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고 상품명을 다 아시기 때문에 BST 같은 경우는 안테나 방식이기 때문에 열을 더 깊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깊이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은 주파수가 너무 세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그 물 주머니 하나 또 들어가잖아요. 상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안에 전기에 그런 그 교류 전기를 흘려서 이게 마찰열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42도까지 물론 이제 돼지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15년 우리 연구에서 그 심의 받을 때 42도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42도 이상 안 올라가요. 정상 조직은. 근데 그 암 조직은 그 혈관이 많지만 신생 혈관이지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육이 발달 안 돼가지고 확장을 못해요. 그래서 열을 저장소 역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터져서 열시경 방지제 나와서 거꾸로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서 해드릴 다음번에 얘기 드릴 거고요. 외국 문헌에서 매일 치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거 외국 문헌에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저한테 와서 외국의 석학들이 얘기를 나눌 정도인데. 그러니까 외국 문헌에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암이랑 해서 제대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 논문 찾으셔봐야 뭐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연구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의 근거 등등도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런 얘기는 아닌데 김희지 박사님도 약간 비슷하게 이거 무슨 효과 있어요 했는데 제가 30분 딱 얘기하고 김희지 박사님이 김 원장 열심히 해보세요. 딱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회 되시면 오셔도 돼요.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너무 요거 갖고 깊게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예상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하는 분들은 되게 말기 쪽이에요. 더 이상 치료가 없고 막 본원에서도 이제 호스피스가 이런 분들 치료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절실한 희망을 갖고 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1, 2기 이런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오해하시지 마세요. 모든 환자를 막 해서 이걸 갖고 뭐 돈을 벌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환자에서 제대로 치료해서 제대로 환자를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모토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아주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하여튼 날씨 좋을 때 꽃놀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